이번 두 번째 세션에서는요,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정부 그리고 또 지자체의 정책을 한번 돌아볼 거고요. 또 기업들은 어떤 이행 계획과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후에는 약 30분 정도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세션은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소장이신 고려대학교 강성진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성진 교수님은요,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 글로벌 에너지 전문가 양성사업단 단장, 그리고 또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그럼 강성진 교수님과 발제자분들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의 강성진입니다. 사실 조금 시간들이 좀 많이 딜레이가 돼서 그래서 뭐 원래는 4시 반에서 6시까지 1시간 반이 잡혀 있었는데요. 거의 뭐 한 30분 정도가 딜레이가 된 것 같아요. 40분 정도가 딜레이 됐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에 대한 현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10분 정도씩 하시고 아마 플로우에서 질문 있으시면 받고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반기문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한국은 상당히 어그레시브, 그러니까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어그레시브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어그레시브한 계획을 세워서 2030년까지 40분, 그러니까 2050년에 뭐 0%뭐 이런 걸 떠나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줄이겠다고 해서 요즘 그게 가능한가 이거 자체부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이 제일 이런 그 부분의 책임도 많으시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된 산업 부분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각 기업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지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특히 그 환경부에서 오셔가지고 환경부 전체 차원의 국가 정책을 설명을 해주시기로 했어서요. 먼저 저희들이 뭐 한 분 한 분 일단 6분이시죠. 6분을 한번 일단 소개만 시켜드리시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 순서대로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 정책관님 오셨습니다. 두 번째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이한호 울산 TP 에너지기술지원단 단장님 오셨습니다. 박태상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소장님 오셨습니다. 최재범 현대건설개발사업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 포스코 탄소중립 담당 상무님 오셨습니다. 그러시면 이영석 정책관님부터 시작해서 한 1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기후변화 정책관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 정책을 좀 소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괄적인 저희 국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방향, 그리고 두 번째로 탄소 중립에 대한 주요 지원 정책을 순서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의 역사를 간단하게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09년부터가 저희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태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이 대통령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제창되었고, 그리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14년까지의 태동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녹색성장의 개념, 조직, 틀, 기반들을 마련하는 그런 시기였고, 2014년에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라는 첫 번째 국가 목표를 만든 바 있습니다. 이 이후에 확대기를 거쳐서 계속된 로드맵은 수정되어 왔고 후퇴하지 않고 조금씩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 3년간 저희가 2020년에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국가 선언을 하였고요. 그리고
21년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런 전체적인 탄소중립 시나리오, 그다음에 2030 NDC 상향 등에 대한 숨가쁜 일정들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금년 4월에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NDC 그리고 넷제로 2050을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플랜 로드맵까지도 국가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체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봄에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2050까지의 탄소 중립 넷 제로를 목표로 하고 중장기 감축 목표인 NDC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가장 최대 배출치가 2018년입니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구체적인 양으로 보면 최대치가 7억 2,700만 톤인데 2030에 4억 3,600만 톤, 상당히 많은 양의, 아까 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매우 의욕적이고 공격적인 목표치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10대 전환산업 등에 대한 10대 부문별 감축 대책을 여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 NDC가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총량을 좀 전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부문별로 보시면 2018년과 30년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40%지만 부문별로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전환 부분은 발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발전 부분이 가장 양도 많고 목표치도 감축치도 높습니다. 2030년에 45.9%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산업 부문은 아직까지는 현재 제조업 부문에서의 신기술 개발과 그 다음에 원재료가 완전히 보편화되지 않은 애로사항을 감안하여서 11.4% 목표를 가지고 있고, 건물, 수송, 기타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20에서 30%, 폐기물 쪽은 40%, 6% 정도의 감축률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여기에 CCUS 그리고 국제감축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서 보시면 이러한 목표를 정말로 한 해 한 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로드맵까지도 저희 기본계획이 들어있는데, 현재 23년, 24년을 조금 보시면 전환은 조금 눈에 띄는 감축량이 현재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나 산업, 건물, 수송도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눈에 띄는 현재의 정책적, 경제적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눈에 띕니다만, 나머지 아직까지는 산업 분야 이런 쪽에서의 감축력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는 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산업 전환과 프로세스를 바꾸는데 매우 많은 기술과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고자 하는 과정이고, 후단 부분에 28, 29, 30을 보시면 그때부터 다시 산업 부분이나 기타 부분에 대한 감축률이 상당히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의 성과가 이루어지려면 지금부터 기술 개발과 투자가 당장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공격적인 NDC가 정말 어떤가를 한번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8년 대비 40% 감축은 18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4.17%의 감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국가, EU, 영국, 이웃나라 일본까지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연평균 감축률입니다. 일본보다는 다소 높지만 EU 등과 비교해서는 2배 이상의 연평균 감축률을 보이고 있어서 거의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연평균 감축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조그만 그래프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EU, 일본을 보시는 바와 같이 최정점에 있던 시기가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EU는 90년, 그리고 미국은 05년, 일본만 해도 13년인데 우리는 18년,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정점에 오른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경사로 2050 넷제로를 향해 달려가야 되고, 2030 NDC는 그를 선형 감축, 직선으로 가서 딱 맞는 점을 찍은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국가가, 주요 국가가 저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EU 방식에서도 보시면 오른쪽에 봤을 때의 그 현 배출량에서 녹색으로 나 빨간 점이 EU의 NDC입니다. 일본 EU 봤을 때 똑같은 원칙을 사용하였습니다만은 그것이 현재 피부로 느껴지는 바는 우리나라가 가장 공격적이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배출권 거래 제도입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9년 차에 걸쳐서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럽연합 이외에 최초로 전국적인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한 세계적인 선도 국가입니다. 배출권 거래 제도의 원리는 단순하게 규제와 감축이 아닌 시장 논리를 이용하여서 그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하는 분야이고, 배출권 거래 제도는 벌써 3년씩 할당하는 과정에서 이미 3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본격적인 감축을 위해서 전환 부분 위주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10%의 유상 할당, 이제는 탄소 배출권을 거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배출권 자체도 돈을 주고 사야 하고, 그리고 감축 목표 대비 달성하지 못하면 추가분은 추가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경제적 부담이 간다라는 분야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이렇게 지난 8, 9년 동안 운영되어 왔던 배출권 거래 시장을 이제 본격적인 그 금융시장화하기 위해서 EU와 마찬가지로 증권사 위탁 거래 등 정말 증권 거래 아주 유사한 수준으로 많이 개방하여서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활발한 거래 속에서 감축과 투자, 수익이 같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양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이 저탄소 녹색성제 전환의 기반 구축으로서 이러한 배출권 거래제를 축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의 감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겠단 말입니다. ESG 경영에 대한 지원과 녹색 금융에 대한 마중물로서의 정부 재정 투입, 유망 녹색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도 현재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전 분야의 신재생 에너지와 더불어 수송 분야의 전기 수소 자동차의 보급이 우리나라의 현재 주요한 저탄소 정책 중의 하나인데, 저희는 현재 2030년까지 누적해서 전기 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자동차 보조금 보급에 집중하였다라면 이제는 보조금을 아울러서 기반 구축인 충전소나 기타 보급 SOC에 대한 보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보시면 22년도까지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급속 완소합해서 20만 기가 있습니다. 이를 25년도까지 52만 기로 확대해서 전국 어디서나 우리 집 옆에 어디에서나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전기자동차 보급과 병행하여서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질서 있는 퇴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운행 제한 강화, 제작사 관리 범위 전세계주의 확대 등을 병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폐기물 쪽입니다. 순환 경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폐기물 안전 처리, 배출 체계 개선, 그 다음에 대체 서비스, 친환경 서비스, 소비, 생활 문화 향상 등에 대한 지원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다음에 서울시 이인근 본부장님께서도 발표해 주실 텐데, 국가 중앙만이 주도하여서는 넷째로 2050은 달성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산업이 함께하는 것에 아울러서 지역 주도의 탄소 중립 실천을 유도하고자 지자체 전담 지원 기구를 한국환경공단산하에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 각 지자체마다 탄소 중립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시도에는 모두 설치가 되었고, 이제 기초지자체에 설치를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아직 한 20개소까지 되고 있고 급격히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지원의 소통, 그리고 지역의 특화에 맞는 산업지역, 농촌지역, 도시지역에 따라 각각의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러한 탄소중립 지원센터나 기타 중앙연구기관이 적극적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전체적인 저희의 넷제로 목표, NDC 목표 이에 대한 이행 지원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사실은 우리가 40% 2030년까지 40%라고 하시는데 우리 숫자로 보면은 그 순배출액이 6억 8,600만 톤에서 한 4억 3,600만 톤, 한 2억 5천만 톤을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018년에 대비, 근데 저도 2009년에 이 그 배출량 시나리오 만드는 팀에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면서 BAU 대비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참 그 당시에 생각하면은 굉장히 우리도 많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전을 많이 했고, 발전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이 온실가스 감축 줄이는데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환경부 쪽에서 국가 전체적인 어떤 그 그림을 크게 그려주셨고요. 이제 섹터별로 들어가는데 이제 서울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걱정하는 제조업 이런 개념보다는 뭐 교통, 건물 같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 산업계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차원의 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계획이실 것 같은데요. 그거 좀 발표 한 1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예,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가 사실 2주 전에 서울시 주관으로 국제 기후환경 포럼을 개최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에서 한 것보다 훨씬 더 짜임새 있게 뭐 쟁쟁한 분들 다 모시고 하는 모습 보니까 앞으로 잘 배우도록 하고요. 아무튼 서울시 사례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우리 장대식 넷째로 재단 이사장님, 관계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얘기하는 그 틀과 다른 실제 무엇을 하고 있고 해와고 있고 그 해오는 과정에서의 고민이 뭔지 이런 걸 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설명 순서는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들은 다 스킵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위주, 그다음에 고민하는 것만 얘기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기후위기 시대, 뭐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서울의 사례만 놓고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평균 기온이 1910년대에 비해서 10년 19년 사이에 무려 2.3도가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만큼 기후 위기에 굉장히 취약한 대도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8월에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강남, 서초, 관악에 약 한 3천여 명의 분의 어떤 침수 피해가 발생되고 인명 피해도 많이 발생된 거 다들 아실 걸로 보이고요. 제가 올 9월 달에 오세훈 시장과 함께 UN 기후변화 총회를 방문해서 뉴욕에 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모든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한 게, 야, 기후위기가 이제는 미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 현실의 문제다, 큰일 났다, 다들 그런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좀 각성하는 계기가 있었고요. 뭐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난 15년 전부터 뭐 친환경 에너지 선언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 대책의 발표, 그다음에 뭐 서울을 녹색과 푸르름의 도시로, 수변의 도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사실은 갈 길이 대단히 멉니다. 일을 해볼수록 갈 길이 대단히 멀다는 걸 좀 느끼고 있고요. 아까 우리 사회 보시는 분이 얘기한 것처럼 서울은 이제 산업이 별로 없습니다. 제조 산업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 이상이 건물에서 나오고 있고 수송 분야가 한 20%. 뭐 수송과 건물에 타겟팅을 할 수밖에 없는 대도시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 초에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대응 정책을 발표한 게 있었는데요. 뭐 이건 구체적으로 좀 보면서 그 전에 서울에서의 어떤 온실가스 배출량의 추이를 쭉 분석해 봤더니 저희는 서울 같은 경우는 2005년도가 맥시멈 나온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뭐 계절별 시기적으로 조금씩 움푹집푹한 게 있었지만 작년까지 약 9.3%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총 줄였습니다. 2005년 제 기억에 2005년도에 약 4,900만 톤에서 약 9.3%가 줄었고
전체적인 그 에너지 사용량도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표에서 오른쪽 표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유난히 런던과 뉴욕이 많이 줄었는데 이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뉴욕과 런던에서 자체적으로 뭐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키포인트는 뭐 대도시 특성상 전력과 에너지를 외부에서 다 공급해 오지 않습니까? 에너지 믹스가 과감히 전환된 걸 볼 수 있더라고요. 이게 런던 같은 경우는 석탄 화력 발전이 대단히 많이 축소됐고 뉴욕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많이 늘면서 결국 국가의 에너지 믹스가 어떻게 바뀌냐가 대도시의 온실가스 저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저 오른쪽 표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에너지 사용량은 서울 같은 경우 좀 많이 줄었고요. 국가가 많이 는 반면에 그래서 저희는 구체적으로 좀 건물 분야에 좀 포커싱하고 있는데 저희가 20년 이상의 노후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더 탄소를 저감시킬 수 있는 저탄소 건물 100만 호 사업을 추진해 있고요. 올해 9월까지 약 한 73만 호 정도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송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송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서울에서는 5분 이내에 어디든 가면 충전 급속과 완속 충전할 수 있도록 충전 인프라 구축에 매년 한 수백억의 돈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도 뭐 여러 가지 서울의 여건상 뭐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열, 연료전지, 수열, 뭐 태양광도 좀 효율적인 태양광 이런 사업에 집중해서 해 가려고 하고 있고요. 폐기물 분야도 온실가스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뭐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 문제 가지고 사회적인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데 저희 같은 경우 일회용품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카페 같은 경우는 다회용 컵, 식당 같은 경우는 다회용 용기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적극 지원해주면서 계속 그 관련된 비즈니스 영역과 함께 이런 제로 웨이스트 사업을 좀 적극 해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도시는 물과 녹색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지천과 한강변을 물이 순환하는 안전한 도시로 만들려고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 굉장히 오래된 도시 재개발이라든가 오래된 노후된 주택단지가 많은데 이걸 서울의 대개조를 통해 가지고 용적률을 높여서 좀 도시를 활력시키고 반면에 공간이 여유로우면 거기에 충분한 생태와 녹지 공간을 만들려는 서울 대개조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어떤 기후 약자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론으로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보고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꼭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대도시 특성 기후에 대한 어댑테이션 적응, 그리고 행정체계 강화가 있겠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우선은 건물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 건물은 지비 건물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기축 건물인데 기축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초부터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서울시에 의무적으로 사용량을 신고하게끔 먼저 하고 한 1년 정도는 하게 하고 2026년부터는 각 건물의 유형별 에너지 사용량을 등급화해 가지고 온실가스 총량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미 뉴욕에서 동경에서 시행한 바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좀 건물 분야에서 과감한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좀 도출하면서 아울러 이런 규제뿐만 아니고 매년 수백억 때로는 뭐 좀 더 니즈가 있으면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민간 사이트에서 오래된 건물에 그린 리모델링 할 때 저희가 0%의 금리로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50억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올해 220억까지 저희가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수송 분야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가겠다는 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차는 수소차, 중소형은 전기차 쪽으로 큰 틀을 정하고 앞으로 대중교통 위주,
버스, 택시, 택배, 생활 주변에서 많이 이용하는 차량 위주로 아주 과감하게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부분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실가스 감축. 예. 저희 서울시 우르사는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너무 길어져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사실 우리가 환경부에서 말씀하셨지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그거 할 때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다 지금 5개년 계획을 의무적으로 지금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서울시가 제일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 보고서들도 저희들이 환경부 용역하면서 봤는데 서울시가 제일 탄탄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걸 많이 보고서 같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울산 지역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석유, 화학산업에서 성장 동력이 모여있는 지역이면서 요즘 또 거기에 또 관심이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어서 거기에 테크노파크 원장님으로서 아마 울산 지역에 대한 그 에너지 문제, 탄소 중립 문제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입에 붙어서 에너지공단 졸업한 지 몇 달 됐고요. 2019년에 제가 울면서 울산으로 갔습니다. 이 공기 탁하고 이런 동네에 우리를 살려고 하는 것이냐, 소득 수준은 높아서 우리 아이들 가면 극빈자 취급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면서 갔는데 제가 현상들을 발견했습니다. 굉장히 공기가 맑고요, 물이 깨끗합니다. 이거 공업화의 그 산실이었기 때문에 이 폐수에서는 사실 폐수가 흘렀고 악취가 흘러넘치던 도시였는데 지금은 공기가 쾌적하고 연어가 돌아오는 그런 강이 됐습니다. 울산의 8대 절경 중에 하나입니다.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공업축제가 있고요, 공업탑 로타리가 있고 석유화학단지의 타워에서 나오는 불빛이 8대 절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공업도시입니다. 그 4대 주력 산업이 있는데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아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타 에너지 다수 소비 산업이고요. 석유화학과 아연은 많은 에너지를 써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생산해야 되는 그런 특이한 산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력 산업이 되다 보니까 따라오는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죠. 일단 그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떠나고요. 거기다가 또 이런 산업들이 특히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하면서 경쟁력을 잃다 보니까 그 중요한 혁신 기능들이 다른 지역으로 막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울산의 큰 고민거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생기는 일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전력 쪽을 바라보면 우리가 원자력하고 LNG의 의존도가 엄청 높습니다. 다행히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사용하는 양 쪽을 부문을 보면 제조업 쪽에서 대량으로 쓰고 있고요. 여기 보면 또 표에서 보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가 풍력 쪽에서 엄청난 잠재력이 있으면서도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것들이 에너지 믹스가 변하는 것, 산업 구조가 변하는 것들이 또 인구 통계학 쪽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젊은 인구들이 떠나고 있고요, 여성 인력들이 떠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한다는 것은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울산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들이 바로 젊은 인재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다가 찾은 것이 울산에서는 우리는 수소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자, 가장 핵심적인 키를 찾아보자 해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만드는 것부터 해서 수소 생산, 파이프라인 연결, 수소 공급, 저장, 해외에서의 수소의 도입 이런 모든 것들을 수소에 관한 모든 서플라이 체인을 갖추고 우리가 수소 산업을 리드하자, 세계적인 수소 산업 도시가 되자 하고 있고, 그래서 울산은 우리를 스스로 부르기를 수소 산업의 수소 캐피털 시티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일들이 뭐냐면 2006년도부터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실증하기 시작했고 2013년도에 대량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량 생산이 시작된 날을 기념해서 울산에서는 수소 산업의 날을 지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날
기념으로 시장님께 상장을 하나 받았고요. 그리고 울산은 아까 보셨듯이 석유화학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 수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생수소라고 그러는데 이 부산물 수소를 우리나라 수소 산업에 처음 동력을 붙이는데 굉장히 주요 영역을 사용했습니다. 자동차에 썼고 그 다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주거용 건물에 공급해서 연료전지를 통해서 주거 공급해서 이렇게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하게 됐고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 번째 그림에서 보는 종합적인 실증센터를 구축했습니다. 그 연료전지, 수소 생산, 수소 품질 관리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갖춰놓고 있죠. 마지막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저희가 발전용 연료전지, 두산하고 현대에서 만든 발전용 연료전지를 갖다 놓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전력망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 분산 에너지원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앞에서 그린 그림이고요. 보신 그림이고 가운데 보시는 그림에 보면 오렌지색 라인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석유화학단지에서 나오는 수소의 파이프라인입니다. 그 전체 총 연장은 188km고요. 자동차 충전소 그리고 이런 곳에 공급하기 위해서 연장한 4.8km가 추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드렸던 부생수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산물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이 번창하지 않으면 부산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부산물 수소는 수소 공급의 주력 원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저희가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수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여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가운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가는 그 라인이 뭐냐면은 수소 트램 라인입니다. 이거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2029년에 수소를 이용한 트램이 상업적으로 운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실증을 하고 있고요. 아마 대전에서도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도시철도로 이 수소 트램을 쓰겠다는 결정을 했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전력망을 따로 구축할 필요가 없고요. 수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전혀 공해를 발생하지 않고 다른 대중교통과 어울려서 다닐 수 있는 도시 교통수단이 생긴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이제 저희가 그렇다면 이제 부생수소가 한계를 우리가 보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수소를 생산할 것이냐, 아니면 해외에서 도입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 전력을 이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소는 탄소 중립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산업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각종 관련 규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게차라든지 무인운반차라든지 수소 선박,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수소 관련 규제들이 자동차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 연구하거나 이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따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울산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규제들이 몇 가지 개선되는 성과를 보고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정말 재밌다, 우리 같이 해보자 하는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수소 트램입니다. 수소 트램이 이것이 아마 현대 로템에서 만든 그 열차인데요. 한 번에 한 200명 정도 운반할 수 있고, 울산에서는 4개의 노선, 실제 상업적으로 운전하게 될 4개의 도시철도 노선을 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수소에 관한 모든 서플라이 체인에서 모든 부문에서 1등을 하겠다, 리딩하는 주체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분산 전원인데요. 분산 전원은 뭐 아시겠지만 쭉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전력 시스템의 완벽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갖춰져 있는 전력 시스템은 한전에서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중앙에서 공급하고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전력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환경 파괴, 사회적 갈등, 이게 설치하기 위한 경제적 비용의 부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고, 그런 법이 통과됐고, 울산에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특화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탄소 중립 사회에서 가는 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일단 수소가 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를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겪었던 이런 에너지 전력을 원거리로 송전하는 데 따른 문제들, 거기서 송전하는 데 생긴 과정에서 생기는 송전 손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묶은 것이 바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소와 탄소 중립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거, 교통, 생활 모든 부문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수소라든지 분산 전원,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엮일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재편하기 위한 실험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울산이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사업들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다 하나하나 다 중요한 산업인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히 해주신 이사장님, 우리 조만간 한번 요 파트만 묶어가지고 좀 장시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자동차, 뭐 조선, 석유, 화학, 뭐 뒤에 발표해 주실 철강, 이 산업들이 우리 경제학 쪽에서 이걸 좌초산업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사양산업이 아니고 좌초산업이라는 거는 에너지 집약 쪽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많은데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좌초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쪽에서 사실은 성장 동력 산업들이거든요. 울산 석유화학 단지를 만들면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 산업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이냐, 그거 다른 나라의 같은 산업들하고 어떻게 살아나가서 사양산업화되지 않고 좌초산업으로서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한 아직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아까 환경부에서 아직은 좀 적지만은 앞으로 계속 기술 혁신을 통해서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핵심은 수소로 쪽 가는 게 이제 그런 거, 그쪽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융 파트인데요. 사실 환경부 국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온실가스 줄이는 데 정부는 무지무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는 경제학자들은 이걸 좀 민간 섹터에다 주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시장이 형성돼야 되는 거죠. 에너지 가격부터 전력 가격 모든 게 다 시장이 형성이 되면 알아서 잘 돌아갈 것 같은데, 배출권 거래제 형성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가 모든 전력 인프라가 통제되는 사회라 가지고 아직 시장 자체가 많이 발달하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 때도 기후금융, 녹색금융에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금융기관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은 그런 차원인데, 요즘 IBK가 열심히 지금 금융 차원에서 이제 하시려고 하는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실 때인데요.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금융에서 박태상 소장님께서 한 10분 정도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장입니다. 박태상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넷제로 2050 기후재단과 장대식 이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전 앞서 세 분이 너무 전문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여기 잘못 나온 게 아닌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 발표 순서는 기후 희비기, 저희 연구소가 파악한 기후 위기, 그 다음에 IBK ESG 비전, 그 다음에 IBK 기업은행이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IBK 기업은행의 녹색금융, 그 다음에 친환경 경영, 이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 IBK 기업은행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IBK 기업은행은 1961년도에 중소기업은행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은행입니다. 지금 한 450조 자산이 있고요, 한 14,000명이 근무하고 한 750여 개의 해외 점포, 국내외 점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래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80% 이상이 매우 열악하고 어려운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 기후 변화 관련해서 중소기업이 대응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좀 더 한켠 좀 뒤처진 부분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 행사 준비하면서 우리도 굉장히 빨리 대응해야 되겠다는 위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우리 연구소 직원한테 얼마나 위기 시급하냐 조사해보라 그랬더니 과거 자연 상태에서 1000년 만에 1도가 올랐다 그러면 지금 100년 만에 1도씩 기온이 평균 기온이 오른다고 하고요. 한 보험회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후 위기로 인한 그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1980년도에 연간 200개 정도 발생이 됐다 그러면 지금은 한 해에 800개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건 뭐 저희들보다 더 잘하시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 직원들이 파악하기를 기후 1도, 2도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체온하고 우리 직원이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만약에 사람의 체온이 1도씨 정도 올라가기만 해도 거의 컨디션이 이상하고 거의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된다. 이게 한 2030년까지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도씨 정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약 먹고 들어 누워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그게 지구 상태도 그렇게 된다고 하길래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저도 이번에 이거 듣고 깜짝 놀랐고요. 만약에 3도씨가 올라가게 되면 기후 문명이 붕괴되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저도 거의 관심이 없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요 앞 세션에서 사회 진행하셨던 남성 원장님,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요. 저희 연구소에 조사해 보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기후가 이 상태로 계속 올라가면 영구동토층이라고 하는 거의 수십만 년 얼어 있었던 그 식물들이 녹으면서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메탄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메탄은 30배나 더 강하게 온실가스를 발생시킨다고 해서 기후를 빨리 올린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상태라고 하는데 저희도 빨리 서둘러서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세계경제포럼에서 최근 10년 전에는 무슨 위기가 가장 위험이 크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경제 위험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1번이 기후 환경 위험입니다. 그렇고요. 저희 뒷부분에 보시면 그래서 이게 금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22년 9월 달에 포항제철이 물에 잠겨서 대한민국 경제 심장이 물에 잠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 때도 저희 은행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저희 거래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급히 출근하고 그랬었는데 이 상황이 앞으로 계속 벌어진다 그러면 은행도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IPK ESG 경영 비전은 그렇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지속 가능 은행을 추구하되 지향점은 무조건 1순위가 친환경 및 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녹색 경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점 과제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녹색 금융을 확대해 나가고 친환경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서 그 바탕하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IBK 기업은행이 마련한 기후관리 체계 로드맵은 첫 번째는 기후 리스크 관련 공시를 확대하고 두 번째는 고객 포트폴리오별 기후 리스크 식별 및 평가를 시행하고 세 번째는 기후 리스크 관리를 문서화하고 네 번째는 기후 리스크 내부 통제 정책을 마련하고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은행에 어떻게 무슨 리스크를 미치느냐, 저희가 파악한 건 두 가지 리스크입니다. 물리적 리스크와 이행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아까 포항제철이 멈춰선 것처럼 IPK 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은 손실이 일어나겠다. 그다음에 점진적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노동 생산성이 하락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행 리스크는 환경, 그다음에 공시, 의무, 컴플라이언스 운용 비용이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조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고탄소, 화력 산업이 자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금융기관이 부도율이 올라가고 손실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 위험이 확대되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자본 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이 상황은 저희가 시나리오별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해지느냐 연도별로 파악한 그림입니다. 예,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행, IPA 기업은행의 녹색 금융 전략 체계가 어떠냐?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글로벌 그린뱅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경영 원칙 프로세스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 및 평가도 대폭 기후 변화에 맞춰서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 녹색 금융 비중을 저희가 대출이 한 300조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13%까지 확대하고 2040년도까지는 IBK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완전히 제로화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IBK 금융자산의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제로화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IPA 기업은행이 하고 있는 녹색 금융 현황이 뭐냐? 녹색 신용평가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녹색 대출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원칙도 적도 원칙에 가입하고 그다음에 ESG 체크리스트를 제작해서 투자 검토 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부분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BK 탄소 제로 적금, 늘 푸른 하늘 통장처럼 녹색 금융 상품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예, 다음 보시면 그다음에 비금융 부분에서 녹색 금융 사업을 어떤 걸 하고 있느냐 보시면 중소기업에 대한 ESG 컨설팅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을 한 900여 사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녹색 경영 진단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한 2,000여 개 사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색 관련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기구와도 계속 협력해 나가고 탄소 배출권 사업에도 적극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렇게 해서 계속 액션 플랜 두 체크를 계속 해나가면서 녹색 금융이 우리 산업 전반에 금융기관에 뿌리 내리도록 앞장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은행 자체적으로는 어떤 걸 시행을 하고 있느냐 보시면 저희 업무용 차량이 한 1,300대 조금 더 안 됩니다. 여기서 불과 저희 한 2년 만에 꼭 필요한 거 몇 대를 제외하고는 전체를 전부 다 전기차로 일제히 다 바꿨습니다. 다 바꾼 율이 한 94%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몽골도 마찬가지로 저희 최근에는 몽골까지 가서 그 나무를 심고 하는 등 국제적인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IPK 기업은행은 앞으로 향후 우리가 그 10년의 선택이 이후 수천만의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금융산업에서도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IBK를 비롯한 이 금융기관들은 사실은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볼 수 있거든요. 요즘 뭐 기업 경영을 ESG 경영으로 바뀌면서 본인들도 ESG 경영을 해야 되고 본인들이 투자하는 대상자들도 ESG 지표를 통해서 거기에 환경에 맞는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인도 투자를 받지 못하는 아주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게 금융기관들의 지금 직면한 문제고요. 이제 다음으로 좀 부문별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현대건설의 2045 탄소 중립 전략인데 건설 부문에서 현대건설이 하고자 하는 그 탄소 중립 정책 요거를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재범 전무입니다. 저는 저희 회사에서 민간 투자 개발 사업과 신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 개발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현대건설 건설회사가 무슨 탄소 중립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 건설사들은 여러분들 일상을 짓고 있죠. 우리 모두가 생활을 하고 있고 또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장소는 저희 건설사들이 시공하고 있는 그 공간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편리하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건설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현대건설은 삶의 터전인 이곳 지구의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신뢰받는 글로벌 환경 경영 인증기관으로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으며 글로벌 친환경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2년도에 우리나라 상장 건설사로서는 최초로 탄소 중립 2045를 선언한 바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 정책과 그에 대한 실제 이행 사례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비중은 글로벌 전체 탄소 배출량의 0.5%로 아주 미세한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그 건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건설 자재의 생산과 건설 현장까지의 운송 그리고 완공된 후에 그거에 대한 운영과 그에 대한 폐기물까지 합치면 전체 배출량은 38%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건설회사가 단지 공사를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사가 완공된 후에도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고, 현대건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검증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SBTI의 까다로운 기준으로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행하겠다는 목표를 수령했고, 또 그에 대한 까다로운 검증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가 공사 중에 발생하는 저희가 19년도에 배출량을 기준으로 30년까지는 직간접 배출량은 46%를 감축하고요. 또 건설 산업 전반의 밸류체인은 25%를 감축하여 2045년에는 탄소 중립을 꼭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건설 산업 전체 사이클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건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G-오피스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 G-오피스는 저희 그 사회이사들이 만든 그 이니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오피스는 그린과 오퍼레이션, 또 포트폴리오, 인베스트먼트, 스프레드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그 단어로고요. 탄소 중립을 위한 현대건설의 4가지 그런 전략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추진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린 오퍼레이션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현대건설의 행보는 건설사의 근간이 되는 바로 현장에서 출발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으로 현장 가설 사무실 태양광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간 약 7만 8천 킬로와트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 사무실 에너지 효율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온실가스 감축 및 전력 요금 절감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 ESS 파일럿 프로그램은 현장의 기존 디젤 발전기를 전기차 폐 배터리가 활용한 이동형 ESS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또 국내 현장의 업무용 차량도 2030년까지는 모두 친환경 차량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동화된 건설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 유류 사용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산화탄소 배출 집계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또 현장에서는 수집한 데이터를 더욱 작은 단위로 세분화하는 등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건설기술, 또 OSC 공법, 또 신재생 에너지 공정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였고 또한 도입을 했습니다. BIM과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같은 디지털 건설 기술은 공사 기간을 줄이고 또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시공 단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등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저탄소 건설 자재를 또한 건설 체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린 포트폴리오입니다. 탄소 중립으로 저탄소 재생에너지 시장이 커지면서 친환경 비즈니스가 기업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국제에너지국에 따르면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규모는 2020년에
2989기가와트에서 2030년에는 10만 299기가와트로 약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건설은 그동안 축적해온 EPC 경쟁력을 기본으로 각 분야별로 친환경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준공된 저희가 서산 태양광 발전 사업은 사업 개발부터 EPC와 O&M까지 저희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태양광 발전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실증 발전 단지인 서남의 해상풍력 실증 단지를 준공하였고,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제주 한림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현재 수행 중에 있으며, 또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영역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좀 아까 그 독일 대사님을 뵀는데, 독일에서 유명한 신재생 업체는 RWE라고 하는 신재생 그 글로벌 기업과 또 다음 주에 MOU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육지 해상 풍력을 같이 투자해서 같이 사업을 공동 파트너로서 같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중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 전략 재생 에너지 전략 중개 거래 사업입니다. 이미 인천 남동공단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또 앞으로 기아차까지 전력 중개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재생에너지 수요 기업에게 안정적인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 내에서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합산한 총 에너지 양이 제로가 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최종 에너지 양이 제로에 가까울수록 건물 에너지 자립도가 높다고 평가되는데, 저희가 자체 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송도에 있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1차는 국내 공동주택 부분 최초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 제로 에너지 건축 5등급을 획득한 에너지 저감형 아파트입니다.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패시브 기술, 또 태양광과 지열을 이용해 필요한 전기와 난방을 얻는 액티브 기술은 물론, 현대건설이 건설사 최초로 자체 개발한 스마트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고, 또한 감사하게도 그 기술을 인정받아 제2회 대한민국 진흥형 건축물 대전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은 친환경 랜드마크 아모레 퍼시픽 사업, 또 국내 최초로 건설 전 과정에 BIM을 적용한 시공을 추적한 LH 본사 신사옥 등으로 친환경 건축 주택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소 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청정수소는 저희 현대건설이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저희는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전 단계를 이어오려는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령 청정수소 사업을 완수하여 수소 플랜트 피드 설계를 인정받은 저희 현대건설은 내년에 전북 부안에 들어서는 국내 첫 상업용 청정수소 생산 기지를 시공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CCUS에도 매진 중입니다. 이는 수소 사회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블루수소 생산의 핵심 기술입니다. 또 저희는 블루수소 생산을 위한 하이브리드식 CO2 포집, 또 액화 공정 기술 그런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1일 1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공정을 개발하여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천연가스 플랜트나 각종 사업장에 점차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린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저희는 탄소 중립 실현에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ESG 채권을 발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업이 건전한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경영 친환경 포트폴리오를 증명하는 기회가 되는 데다 더 나은 환경과 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그린워싱을 방지하고자 투자처까지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탄소 감축, 또한 재생에너지,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분야에 관련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고금리 상황을 고려하여 2025년 이전에
발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친환경 사업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특화 예부 사업을 개발 및 투자를 통해서 탄소 배출권 획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 사업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친환경 건축 자재 개발, CCUS 개발, 기술 개발 등으로 얻은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을 재투자하여 글로벌 탄소 감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좀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발표할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스프레드 전략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기술도 개발하지만 또한 저희랑 같이 하고 있는 협력사를 독려하고 또 챙기는 것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협력사가 같이 동반해서 파트너십이 돼야 또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는 인류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숙제이며 탄소 중립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가기 위한 출발 지점입니다. 이 문장은 현대건설이 작년 10월에 발표했던 현대건설 이사회 탄소 중립 메시지에 적힌 내용입니다. 발표해드릴 바와 같이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축적한 건설 경쟁력을 기반으로 친환경 건설 생태계를 이끌어갈 현대건설, 또한 글로벌 친환경 건설 시장을 주도하고 탈탄소 사회의 중추적인 가계 역할이 되고자 노력하는 현대건설, 앞으로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부 특히 현대건설에서의 그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여러 가지 그 방향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스코인데 사실 아까 반기문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포스코가 가는 온실가스가 12%인데 사실상 농담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40% 줄이려면 포스코 하나 문 닫으면 그냥 40%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12%에다 연관산업까지 하면은 사실 그러면서 너무 쉬운데 왜 우리가 포스코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 성장 동력 산업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국제 경쟁력이 센 좋은 산업인데 실질적으로 대내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어요. 사실 뭐 저 전기로 아이즈의 현대제철이지만은 미국 상무성에서 이미 상계 관세를 낮은 전기 우리가 화석 연료 보조금이라 그러는데 화석 그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이 1.1% 상계 관세 매겨야 된다라고 하는 상무성 그게 사실은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은 전기요금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고 특히 아까 이렇게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CBAM이나 CCA와 같은 그 여러 가지 국경세죠. 국경세 때문에 근데 저는 포스코에서 뭐 써달라서 쓰면서도 봤는데 사실 저는 포스코한테는 그게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 우크라이나 뭐 여기 터키나 이쪽의 수출국가에 비해서 경쟁력이 제일 높은 게 포스코거든요. 그러면 국경세를 맞아도 오히려 적게 맞는 상황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게 어차피 그렇더라도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일 핵심적인 발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라스트 패널입니다. 제일 기다리셨죠? 네, 저는 포스코에서 탄소 중립을 담당하고 있는 상무 김희입니다. 사실 저는 포스코에서 30년 동안 제철소 현장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크다고 하는 제강 공장에서 공장장을 역임을 했고요. 그리고 철강 기술 전략을 하면서 지금은 탄소 중립을 전략을 만들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202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뭐 작년부터서 탄소 중립 조직과 자체적으로 탄소 중립 위원회를 만들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술에 대한 R&D 그리고 원료에 대한 투자 그리고 에너지, 수소 등 다방면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포스코의 탄소 중립 전략과 기후 대응이 얼마만큼 산업과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해는 포스코가 그 샘물을 뽑은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50년간 포스코는 양적, 질적으로 성장을 해왔고요. 이러한 모든 역량을 집중으로 해서
사실은 세계적으로 월드 스틸 다이나믹스가 선정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3년 동안을 선정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포스코가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가 10% 가량이 없어지면 되지만 사실은 철강은 산업의 쌀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제조업의 근간으로서 50년의 그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일만의 기적이 사실은 산업의 발전의 밑거름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1968년도 저희가 제철 보국이라는 이념하에 저 또한 안전한 그리고 작업복을 입고 제철 보국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생산과 품질 그리고 안전을 가지고 국가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철강이 사실은 국내 산업에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28%가 제조업 기반입니다. 그만큼 철강이 산업의 기초였지만 그 영향력이 자동차 및 모든 소재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 탄소 중립이 한꺼번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코로나 위기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8대 이전으로 대국으로 갈 수 있는 견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사실은 그 앞으로의 50년의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러우 전쟁, 지금 중동 사태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탄소 중립은 친환경 이슈가 되고 있고 새로운 시장으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탄소 중립에 대한 수산화 제철뿐만이 아니고 원료뿐만 아니라 수소 등의 사업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업의 현실에 있어서 탄소 중립은 전환에 있어서 냉엄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탄소 중립을 기준으로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이 자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포스코와 같은 수출 위주의 기업은 위기이면서도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후에 저기 표에 보시면 이후에 탄소 국경 조정세인 시밤은 26년도에 본격 시행되고 올해 10월 달부터서 보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지속 가능 철강 협정인 GSSA는 비참여국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의 편에 서면 중국의 시장을 잃을 거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미국의 시장을 잃게 되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특히 고객사인 자동차사인 르노나 도요타에서 당장 30년도까지 지금 현실적으로 30%를 저감하는 주문을 주지 않으면은 저희에게 오다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압박이 되고 있고요. 블랙락 등 투자사 평가사들은 기업의 이러한 탄소 중립의 주요 평가 요소를 직접적인 영향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철강은 대체 불가능한 소재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후방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철강의 탄소 중립은 상당히 많은 산업에 중요한 위치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코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저탄소 순환 경제 체제를 선언하면서 앞으로 신철기 시대의 퍼스트 무버가 되고자 합니다. 2030까지는 반드시 국가의 NDC 목표를 달성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저탄소 요구 제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고로를 효율을 향상시키고 전기료 등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궁극적으로 수완한 제철을 가동을 해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거는 기업의 전반에서 하고 있는 ESG 전반적인 활동보다 히타이트 문명 이후로 바꿔본 적이 없는 3000년 동안의 고로공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저희에게 있어서는 가장 관건이고
이것은 신기술에서부터 상업화까지 대명제를 치러야 되는 그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철강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게 반응식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이해를 도우면은 모든 철강석은 FeT-O3로 철은 산소를 머금고 공기 중에 산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저기에서 산소를 떼야지만이 순수한 철이 나오는데요. 그 산소를 떼는 게 바로 석탄 카본 C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그런 고로의 공법에서는 CO2가 불가피하게 되고요. 향후에 만들려는 그 수산화 제철은 카본 C 대신에 수소를 전환해서 물로 해서 순수한 철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30년까지 고객이 요구하는 그런 브릿지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고로에서의 펠렛, 환원철 등 친환경 원료를 증대하고 이를 위해서 호주의 원료사들과 합작 투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스크랩이라고 하는 고철을 고로를 거치지 않고 주원료로 하는 전기로를 광양에 26년도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앞으로도 탄소 배출을 4분의 1로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포집된 탄소에 대해서 액화탄산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국가에서 하려고 있는 동해가스전에다가도 CCS로 묻으려고 하는 여러 활동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궁극적으로 철강의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은 수산화 제철 기술에 매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미 검증된 포스코의 파이넥스 유동 한원로 기술을 통해서 석탄을 대신해서 포스코행 수소 한원 제철인 하이렉스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제반 인프라에 써져 있는 것처럼 정말 수소는 저희만 해도 370만 톤이 필요하고요. 전력은 4.5기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전, 재생에너지 할 거 없이 경제적인 전력과 수소의 공급이 필요하고 저희는 수산화 제철을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지금까지 수산화 제철 완성을 위해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파이넥스 2기를 통해서 350만 톤의 규모의 샘물을 생산하고 있고 이는 고로 이상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상용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녹일 수 있는 ESF라고 하는 전기로 용해 기술 또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술을 포스코 그룹인 SNAC가 보유하고 있고 이 유동한원로와 ESF라고 하는 용융료를 결합하는 기술을 더욱더 가열차게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것은 26년도에 데모 플랜트를 설치할 예정이고 30년까지 기술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저희의 하이렉스 기술에 대한 가능성을 글로벌 철강사인 아르셀미탈이나 타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와 함께 하이렉스 파트너십을 가입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철강사들이 수산화 제철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있고 2021년부터서 컴퓨테이션이라는 용어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컴퓨테이션이라는 경쟁력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이라는 기술에 있어서 공동의 관심사로 코퍼레이션을 하자라는 의미까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글로벌 이를 위해서 저는 글로벌 철강사인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글로벌 철강사의 CEO, CTO 등과 함께 기술에 대한 발전과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사실 유럽은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유럽 연합 및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아래에서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또한 고로 중심의 아시아 철강사 또한 차별화된 전략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또한 이런 그린 스틸을 선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마스터 브랜드인 그린잇 그리고 이를 위한
국내 최초의 매스 밸런스형 제품을 출시하였고 이마트 LG전자에 초도 주문을 공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해외 정부는 탄소 중립을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의 경제 성장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오래전부터서 총 예산의 30%인 853조 원을 그린딜에 배정하면서 공정하고 비용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탄소 중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 또한 탈탄소 전환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미국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수소 등 CCUS에 대한 지원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의 특성상 대형 국영 기업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올해도 저희가 방문했을 때 대표적인 중국의 기업, 철강 기업인 보무나 하북에서는 상당히 수산제철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올해 일본에서는 대대적으로 21년부터 그린 이노베이션을 20조를 조성해서 본격적으로 저탄소 기술 개발에 착수를 했고 올 9월 달에도 2.5조의 가량의 철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했습니다. R&D뿐만이 아니고 GX 법안을 마련을 해서 민간 합산 1,500조 원의 투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30년의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금 더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좀 판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일본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GX 리그의 성공이 국가 글로벌 경쟁력에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세계에서 창출되는 탄소 중립 산업의 막대한 시장을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본 국가 경제를 실현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하면서 이러한 이노베이션의 가속화가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득과 이러한 연결해서 선순환 구조 체제로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5월 달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고 6개의 미션 지향형 산업 정책에 대해서 그중에 넘버원이 탄소 중립 사회의 실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의 경제 산업성에서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일본의 철강인 세계를 계속 리드하고 다른 경쟁 국가보다 수소하는 제철을 먼저 상용화함으로써 아시아와 해외 진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서 전 세계 탄소 중립을 공헌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생각으로 경신련에서 저희와 같은 산업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제 탄소 중립 시대에 국가와 기업은 협력해서 보다 나은 사회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철강 사회인 아르셀미탈은 드파스코의 제철소를 지으면서 캐나다 정부의 총리가 직접 착공식에 참석을 하였고 철강 산업의 탄소 중립의 투자는 좋은 일자리, 견실한 경제,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청정한 공기를 물려준다라는 그런 이념하에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그 해외 사례와 같이 탄소 중립은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먹거리이자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업계의 경쟁력 있고 질서 있는 탄소 중립 전환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가 서로 합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강에 있어서는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는 수하는 제철 R&D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실증 상용 설비에 대한 투자와 수조 인프라에 대한 구축 등이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는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지만 수소와 전력 인프라 등은 정책적인 지원이 없고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일개 개인의 특정 산업을 언급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탄소 중립은 생존의 문제이고 국가 경쟁력의 붕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감하고 국가 백년지 대계로서의 범 아젠다로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문이 마무리 좀
예. 마지막으로 저희 과거 50년의 영일만 기적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듯이 하이렉스로 탄소 중립 시대의 영일만 기적을 또 한번 K형 수통하는 제철로 이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선진국으로서 앞으로 탄소 중립이 경제 대국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이라는 시장의 스타트 라인에 있습니다.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철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력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가서 그걸 선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상무님 발표 보면서 저 개인적인 거지만 한 2009년인가요?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제가 그 시나리오 멤버였고 공청회를 가니까 그 포스코는 아닙니다. 그 제철 철강 회사에 계신 우리 선배 임원이 오셔서 철강 산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온실가스 감축 얘기한다고, 그게 2009년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부가 이제 경제학 하시는 분들하고 환경 하시는 분들 다 같이들 모여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그런 논의를 한다는 게 참 한국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요. 사실 우리가 좀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앞에 팀에서 잘못한 거기 때문에 진짜 뭐 질문이 좀 뭐 시간은 좀 지났는데요. 질문을 꼭 해야 되겠다. 꼭 안 하시면 뭐 저녁을 못 가시겠다는 분이 없으시면은 뭐 혹시 뭐 1, 2분이라도 제가 시간을 독촉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못 하신 분 계시면은 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혹시 플로에서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예, 질문 없으시면은 제가 뭐 특별히 마무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의 목적이라는 게 경제발전 패러다임 얘기할 때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경제, 사회, 환경이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농담으로 우리가 온실가스 목적만 그 탄소 중립만 목적을 세운다면은 간단합니다. 포스코 하나 문 닫으면 돼요. 왜냐하면 12% 배출하는데 연관되는 산업과장은 한 40%로 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즉 우리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먹고 살 수 있는 걸 줘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좌초 산업이라는 중심으로 성장을 해온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위기가 아니라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좌초 산업들이 사실상 국제 경쟁력은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런 우리가 국경세를 부과해서 우리가 보통 녹색 쪽에서는 뭐 그린 프로텍셔니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걸 오히려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 우리가 다음 기회에 또 요거 좀 시간이 부족한데요.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좀 빨리 지나서 요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강성진 교수님과 탄소 중립 정책 그리고 전략에 대해 많은 얘기해주신 우리 발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의 발제와 토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